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5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송파에서 온 감리입니다. 네, 어렵네 좀. 네, 김광수입니다. 긴장되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누구십니까? 저는 송파에서 온 감리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는 건설 쪽에 일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잘못돼서 건설업자들이 많이 망하는 거나, 그리고 제가 감리하면서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겁니까? 그것도 있고 자본주의 원리에 돌아가기, 시장경제에 돌아가기,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치아카데미 몇 기를 수료하신 거죠? 저는 6기 수료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아카데미를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마이클 샌더를 강의하듯이 토론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거구나. 그걸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미사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막 소장님한테 막 대들듯이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그때 소장님 얘기한 게 그 뒤에 경제에 이 돈이 들어있다.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걸 유지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 그걸 보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가운데 꼽히는 신뢰? 저는 그거를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기술이다. 그렇게 체계에서 체계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책대 인간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저 같으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연애를 못해서 저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가? 이게 연애 기술하고도 이게 국가 통치 관계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참신하고 색다르지.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충분히 외교술은 연애술이랑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무슨 이렇게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사람 대 사람 간의 신뢰가 절대적이거든요. 이 신뢰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나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랫동안 서로 그냥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없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고 또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한다든지 했을 때 뭔가 그 간단한 취지나 목적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오죠. 근데 공감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게 신뢰가 형성된 거냐, 신뢰가 서로가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그건 아니죠. 공감돼서 일단 왔지만 와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납득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겠구나. 납득할 때 비로소 그때 신뢰가 형성되지 않나 싶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가까이 지내면서 쌓여진 신뢰하고는 달리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순신 프로젝트의 뭔가 취지에 공감하고 목적에 공감해서 한번 나도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이건 이렇게 공감에 납득이 돼 라고 할 때 신뢰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이면서도 지혜나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신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소장님 정책 아카데미 오신 분들 중에 딱 고분고분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보다 과격하게 그 반응을 하신 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180도 바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공격하듯이 질문하시던 분들이 3주 지나고 4주 지나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시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서로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고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그 잘못된 좀 이렇게 생각이었거나 고정관념에 갇혀서 좀 넓게 다양하게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걸 통감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6기 할 때 이제 저희들끼리 이빨 센 사람 저도 포함되고 우리 회장님도 포함되고 또 한 분이 서로 이제 서로 오해가 이제 맥주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그건 이거다. 서로 이제 반박하고 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또 오늘 또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계속 그 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쭉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다시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말이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게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양측 다 손해를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아니 죽창 들고 싸우면 이긴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했는데 뭐 또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제 뉘앙스가 살짝 달라지면서 지금 일본도 지금 한국 측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로 바뀌면서 지난주는 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일의 진행의 한 모습이겠죠. 한 달 남짓 지났잖아요. 네. 문제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네.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어이없는 막 혼란이랄까 혼란을 넘어서서 거의 파시스트적인 그런 상황으로 옛날 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때 정말 군사 정권 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고 다시 재현됐다라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거의 사라졌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파시스트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자한당에 좀 주특기지 않았었나요? 오히려 이제 그 DJ 때나 노무현 정권 때하고는 달리 문재인 정권 때 와서 단적인 어떤 파시스트적인 그런 행태들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농담처럼 이 운동권들이 사실 자기들이 당한 거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제 똑같이 미러링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군사정권 때는 반공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일 감정도 많이 선동해서 이용을 해먹었어요. 네. 반공은 이제 하도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재현됐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가 30년, 40년, 50년 전으로 다시 퇴보한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 퇴보하는 쪽으로 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6.25 때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저 무고죄 이걸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나한테 이제 방해되니까 아니면 적수가 안 되니까 그 사람 무고죄로 집어넣고 우리 법률 소송의 90%가 무고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혼란 시대 때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네. 한일 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국의 이른바 이제 언론 매체들의 그 보도를 보면 이른바 이제 수구 언론이라고 하는 쪽은 문재인 정권이 아베 정권이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치고 상대를 안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다. 네. 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고 진보 언론 내지는 이제 친민주당 내지는 친문재인 정권 쪽의 언론들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치 안 하고 아베가 한국을 또 침략했다. 옛날부터 계속 되풀이되어 온 반일 감정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보도 행태를 해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 문제 생겼을 때 지적했던 게 그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외교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 외교 경제적인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네. 통수권.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아베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그 점이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대법 판결이 전후로 해서 아베 정권이 계속 문재인 정권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협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계속 묵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베 정권이 보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업한테 심대한 그 폐해를 끼치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먼저 해야 당연한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요? 대변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와 죽창 들고 가서 싸우자. 그래서 이렇게 아베 편을 드는 자들은 전부 친일파다. 일본 가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막 떠들어 제끼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베 정권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그런 그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다라는 뭐 당연히 화를 낼 만하죠.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베 정권도 보복 조치를 강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있지만 그 방법이나 수단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베 정권이 취한 보복 조치가 이른바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핵심 기관 그 부품 소재들과 관련된 수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죠. 아베 정권이 그것은 대단히 오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했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를 했다는 상대방을 무시를 했다라는 게 잘못된 거고 아베 정권은 예컨대 보복 조치는 다른 외교적인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복 조치를 취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한국 경제의 어떤 숨통을 딱 쥐는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을 느껴버린 거예요. 이미 위안부 문제는 실컷 조건 박근혜 정권 때 불가역적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창 들고 싸워서 자한당인가 한나라당하고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말지.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탱탱탱탱 놀고 있다가 지들이 정권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이제 똥볼 차니까 상대방 실수로 이제 정권을 얻어 걸려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모조리 다 뒤집어 버린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 합의까지도 뒤집어 버린다라는 게. 네, 김광수 경제데이트 115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 이어서 다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